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목은 붕당정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임진왜란 하고 그리고 이제 호란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가 지지 않을까요? 빠른 속도로 하면 붕당정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 시간이 좀 길었어요. 요새 자꾸 길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긴 게 아니에요. 짧게 끊어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왠지 시간 버리는 것 같고 한강 더 늘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막 압축해가지고 흑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169쪽으로 가셔가지고 붕당정치 시작. 자, 일단 붕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붕당정치라고 하니까 와 힘들다라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라고 하면 국회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국회 정치, 의회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동인하고 서인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동인, 서인 이렇게 가는데요. 동인에서 이제 좀 이따가 남인, 북인 이렇게 갈리고 서인 그대로 가고 남인 이렇게 쭉 가다가 서인에서 이제 또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고 또 남인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남인 없어지고 노론이 이제 집권을 하고 노론 벽파와 아유 힘들어 그렇죠? 시파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뭐 지금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이 있고 정당이 같은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여당 그렇죠? 아니면 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왕이 있는데 왕이 이제 나는 동인이 좋아 그럼 집권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에서 이쪽이 집권을 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야당이 되죠. 야당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정치 집단이 정치를 하는 정치 단체가 정치를 하는 이 정치 형태를 가지고 의회 정치라고 하죠. 지금 조선은 의회 정치가 아닌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붕당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별거 아니죠. 개념은 그렇게 잡고요. 자, 2번에 붕당 정치 시작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괄호 1번에 붕당이 형성, 일단 붕당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보셔야겠죠. 동그라미 1번에 사림이 전국을 주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훈구와 사림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결국에는 이제 싸웠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훈구와 사림을 박살내버렸죠. 이것이 이제 사화였고 그래서 이제 명종 때, 명종 이후에 이제 사림들은 난 정계를 은퇴하겠다 그래서 은퇴 선언을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또 훈구가 집권을 했는데 훈구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후학을 양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사림은 후학을 엄청나게 양성을 하죠. 왜? 살림에 은둔해가지고 지방에 낙향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 훈장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막 공부시키고 이 제자들이 과거 시험 봐서 중앙에 진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중앙이 인구가 많습니까? 지방이 인구가 많습니까? 결국에 지방이 인구가 많겠죠. 훈구는 점차적으로 노화하고요. 나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쇠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부패 권력이 돼버리고 사림들은 이제 은퇴하면서 다시는 정계 안 들어온다.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얘들을 박살내겠다. 어떻게 힘으로 얘들처럼 무식하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유교 정치죠. 그렇죠? 그래서 명분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문으로 명분으로 박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러 내려가지요. 자, 때는 지나서 이제 선조가 왕이 됐습니다. 선조. 그 유명한 선조가 왕이 됐어요. 선조는 일단 명종이 선대왕이 명종이었잖아요. 명종이 위독한데 후사가 없어요. 명종이 후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다 보면 명종 그리고 중종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명종이 없으니까 중종 때로 올라가니까 중종의 저쪽 서자에 보니 서자 쪽에 덕흥군이 있어요. 덕흥군 모르셔도 되는데 덕흥군이 있는데 덕흥군의 하나 둘 셋째 아들이 선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조가 왕의 그 교육도 정상적으로 받지도 못했고 그렇죠? 게다가 누가 왕으로 옹립을 했겠어요? 대부분 훈구파겠죠.
그러니까 훈구파가 선조 당신이 왕이 되셔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훈구는 선조는 왕하기 싫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쪽에 이제 사림에 젊은 청년들이 은퇴한다고 그래 다 은퇴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유력한 젊은 청년 중에 유성룡도 있었고 유성룡 같은 경우가 이제 선조한테 가서 선조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난 훈구파 너무 무섭다. 선왕들 봐라. 훈구파 게다가 훈구파는 피를 보지 않느냐. 사람 다 제끼고 당신도 이렇게 하다 보면 죽어요.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왕에 올라서 성군이 된다면 성군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나는 목숨 바쳐 당신을 보필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젊은 청년 사림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또 힘을 실어줘서 선조가 그렇다면 저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되고 훈구에게 그래요 제가 왕이 할게요 하면서 왕에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조는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명분상에서 좀 딸려요. 그쵸? 명분에서 원래 왕세자 착착착착 해서 장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장자도 아니고 저쪽에 올라가서 저쪽 가서 서자에서도 장자가 아닌 셋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선조 같은 경우는 명분도 부족하고 왕이 돼서 훈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훈구가 아니 되옵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선조는 이제 내가 왕이 됐죠. 그럼 새 내각을 꾸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 유성룡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을 막 대거 등용합니다. 능력 좋네 그러면서 등용을 하면서 끼워 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이든 훈구파들 당신들은 이제 집에 가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구파들은 자연몰락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신진 세력 그러니까 이제 학자적 관료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 학자적 관료들이 정계에 입문하게 되죠. 누가 강제로 등용시키죠? 선조가. 그래서 이 선조 때 사림이 대거 등용해서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림이 집권하는 이 세상이 열리니 이제부터 이제 16세기에 들어가면 온 부천지가 사림파입니다. 그래서 왕이 딱 있을 때 예전에는 훈구가 더 많고 사림이 있었는데 이제 훈구파는 없어요. 너무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다 빈자리를 사림파가 채우게 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사림의 전국주도 선조 즉위 이후에 사림이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해서 전국을 집권하고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2번의 성격, 정치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서 결집했다라는 것이 요것이 정파예요. 그렇죠? 정치 단체. 그래서 16세기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사림이 강화되면서 왕권이 좀 약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붕당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 사림파 내부에서 갈리게 돼요. 또 그러니까 우리 훈구가 있으면 사림이 있듯이 사림파도 쭉 하니 이제 왕과 부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점차적으로 분당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림파가 쪼개지기 시작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할 때 자 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동그라미 3번에 붕당의 시작. 그래서 사림 세력 내에 이조전랑직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왕실의 외척이자 기선사림에 받던 심의견 중심으로 서인 그리고 김효원 중심으로 동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 자 보세요. 일단 사림파가 중앙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조 참이에요. 그래서 심의겸은 정이품 관리입니다. 이렇게 이품이니까 굉장히 높죠. 이품 관리고 2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2조니까 이제 문관의 인사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당신 여기에서 일하시오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당시에 그 김효원이라는 젊은 청년이요.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급제를 했다라는 것은 장원급제 했으면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효원에 쏠린 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김효원이 2조 전랑직에
물망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전랑이 도대체 뭔데? 자, 이주전랑은 정오품과 죄송해요. 정오품과 정육품, 정랑직과 좌랑직을 합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조 전랑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조전랑은 뭐 하는 데냐면 풍계는 낮죠. 풍계는 낮은데 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권이라고 하면 그 요직에 배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직은 낮지만 청요직이에요. 여기에 가면 권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이조전랑직을 거치게 되면 고관승차, 행진의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이조전랑직인데 김의원이 거기에 물망에 올라요. 그때 심의겸이 반대를 해요. 아니 될세라고 반대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사화 있죠. 사화의 을사사화 당시에 그 친구, 그 소윤일파가 이제 김의원과 친구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정치색이 짙은 사람이 이런 직책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김의원은 이조전랑직에 죄수가 돼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김효원은 이조전랑의 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심충겸이라는 사람이요.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또 똑같이 김의원처럼 그 과거 급제를 합니다. 장원 급제를 하는데 이때 똑같이 이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조전랑직에 물망에 올라요. 이때 김효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반대를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도 을사사화에 관련돼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 선조 때죠. 선조 바로 직전에 선왕 때 을사사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을사사화에서 그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막 계속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심충겸은 심의겸의 동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 사림들 간에 그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봐라. 심의겸이 얘기가 맞다. 지금 이 꼴 나는 거 봐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김효원이 맞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을사사회에 관련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심의겸을 따르던 세력들이 서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효원을 따랐던 무리들을 동인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경복궁 앞에 경복궁을 위에다 쓸까요? 조선의 본군이 경복궁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복궁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많이 심의겸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동쪽에 김효원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방향으로 해가지고 서인, 동인 이렇게 되고 좀 있으면 이제 남인, 북인 갈리는데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심의겸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기성사림 쪽이 사림 인사들이 이쪽에 우연치 않게 또 서인 쪽에 많아지고요. 그리고 신진사림 쪽이 아무래도 진취적이고 좀 개혁적이고 막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인 쪽에 많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갈리면서 동인과 서인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인과 서인이 갈려서 이렇게 두 개 당파로 왕을 필두로 놓고 두 개 당파로 이렇게 정치 권력이 운영이 되는 것이 붕당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울 때 보세요. 뭘 외울 게 있어요. 심의겸 서인 딱 됐잖아요. 그렇죠? 심의겸 서인. 그리고 심의겸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기선사림. 그렇죠? 나중에 신진사림.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서인 쪽에 조금 관심을 두고 보면 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료도 요거에 제가 관련돼서 이제 써 놓은 것이고요.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양거리 2번의 동인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자, 동인과 서인인데요. 여기에서 또 조금 있다가 동인 쪽에서 또 갈려요. 그래서 남인과 북인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일단
볼게요. 책을. 그 표 아래 보시면 양과로 2번에 동인의 분열해서 동그라미 1번에 분당인데 정열입 모역 사건이 있습니다. 정열입 모역 사건, 모반 사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열입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분당이 됩니다. 자, 전개 선조 초기에는 남인이 주도적으로 전국을 주도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북인이 집권합니다. 뭐 모르겠지요. 자, 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렸어요. 이렇게 갈려서 이제 여기서 갈려가지고 쫙 추진되는데 가다 보니까 정열입 모반 사건이 생겼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정열입이라는 그 정열입이라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학자적 관료예요, 역시. 근데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원래 서인 출신입니다. 근데 서인 쪽이었는데 정열입이 갈아타요. 나는 동인으로 갈래. 그러면서 탈당하고 동인으로 딱 갈아탑니다.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인 쪽은 이제 이런 쪽, 이가 이제 그 서인 쪽이 이제 뭐 영수였거든. 근데 이제 정열입이 그쪽으로 동인 쪽으로 가면서 이제 서인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서인 쪽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열입이 동인에 가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서인들 썩어 빠졌어. 그 너무 기성적에 그 물들어가지고 쟤들은 개혁이 안 돼. 너무 조금 지저분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당시의 왕이 누구였죠? 선조예요. 선조는 그 동인과 서인이 막 싸워도 서인 쪽의 그 학문적 입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 같은 그 성인들을 또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스승을 다른 데 가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선조도 정열입 싫어하고요. 얘 왜 이래? 이렇게 되고 동인 쪽에서도 여론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정열입 니 좀 자중하는 게 어때? 이렇게 되면서 동인도 아니고 서인도 아니고 이상한 관계가 되면서 결국에는 정열입이 낙향하게 돼요.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요. 이 고향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자. 그러면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름하여 이제 대동계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정열입이 이제 훈장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평등을 얘기합니다. 만인 평등 사상을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16세기잖아요. 근데 저쪽에 평등이라는 그것이 이제 1800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에 평등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벌써 한 200~300년 먼저 가버린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내가 엄청 똑똑하다 그래도 적당히 똑똑해야 돼요. 만약에 막 앞을 내다보는 천리안을 가졌다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뭐라면 속칭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신 나갔구나. 정열이라는 애가 지금 미쳤구나. 왕을 부정하고 이 지금 당시의 그 신분 구조 이 자체를 부정하면 얘는 뭐냐? 조선을 부정하는 놈이구나. 영모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모죄로 몰려가지고 이 관가에서 유기를 습격해버려요. 아주 박살이 나버리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버리죠. 체포되고.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은 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산까지 도망가다가 이제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열입이 역모를 했다 안 했다 뭐 안 한 것 같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등 얘기 나오니까 했을 것도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열입 역모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모죄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선택한 거죠. 자, 이렇게 딱 됐을 때 정치 권력 중에 누가 지금 이거다라고 하겠어요? 서인이죠. 잘 걸렸다 너. 정열입 이거 잘 걸렸어. 선조가요. 동인 쪽에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 어심을 돌릴 딱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서인들이 확 들고 일어나서 선조에게 얘기합니다. 이 정열입은 어디냐? 당파가 동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인 애들도 여기에 관련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인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선조가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사관이 누구냐면 정철이에요. 그 유명한 정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시주 그 정철인데요. 이 국어 시간에
뭐라고 그럴까 뭐 시로 유명하신 분 이것과는 조금 틀려요. 이 정치인 정철은요 살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동인을 철저히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막 조사하고 뭐 신문하고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고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정철이 이 동인 쪽 관련된 동인뿐만 아니고 서인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는데. 당시에 선비 약 2,000명 정도를 싹 다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품이 있고 기품이 있고 그런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막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동인 쪽에서도 얘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씨를 말리려고 하냐, 막 그런 갈등이 생기고 동인 쪽에서는 야야 말 조심해, 그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저 정철이 잘못하긴 하지만 지금 서인 쪽이 잘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몸살이야지, 무슨 그런 소리 해,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리는 것이 북인 그리고 남인 쪽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인의 모든 행동들이 다 탐탁치 않아요. 하지만 강경파 북인입니다. 이런 나중에 뭐가 돼봐라. 우리는 그 뭐 먼지 하나 털어도 안 나온다. 깨끗하다. 그런데 니들이 지금 우리를 이딴 식으로 대접을 해? 나중에 보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 이제 북인이고, 남인 쪽은 아이 좀 몸 좀 사리자. 그러면서 서인이 하는 거 따라가야지 온건파 강경파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갈리고요. 또 하나 건저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건저의 문제. 저하라고 부르죠. 전하, 저하, 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 세자 책봉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세자 책봉 문제에서도 남인과 북인이 또 갈리게 돼요. 그래서 세자 책봉 문제에서도 확연히 탁 해서 구분이 확 져버리는 것이 남인 북인입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결 구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선조 때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4대 정책이요. 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대내적인 건 조금 가라앉히고요. 흥분을 했죠. 그러니까 좀 가라앉히고 대외 정책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자, 대외 관계 조선 초입니다. 그렇죠? 조선 초 대외 관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당시의 국제 질서는 어느 나라를 비롯으로 중국은 명나라예요. 그러면 명나라에 우리가 조선을 만들었으니까 인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나라에서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줘요. 왜요?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어찌됐건 위화도에서 돌렸지만 요동을 정벌하려고 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칼을 겨눴던 놈인데 웃기고 있네. 그리고 니들이 지금 고려라는 나라를 뒤집어 엎었잖아. 영무하냐?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적대적인 관계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직 죽이지 말고요. 정도전 아직 살아있을 때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할 계획까지 세워버려요. 그래서 이 명나라 이놈들 말이야, 우리가 얘들 언제까지 눈치 봐야 돼? 겁을 한번 잔뜩 쥐어주고 우리가 요동을 먹자. 그래서 진법이라는 진법 훈련도 막 시켜버리고 이런 군사,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거야. 이방원이 오해한 거죠. 막 군사훈련을 요동정벌 이렇게 하니까 이방원이 이거 우리 치려고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이런 분위기. 게다가 이제 태조 이성계가 자 기억반 볼게요. 표전 문제. 조선 초 명나라에 보낸 표정문. 외교 문서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예의를 격식에 차려서 했는데 명나라에서 이거 특집 잡는 거야. 이 문구 누가 쓴 거야 이거? 문구 누가 썼어 이거? 이 건방지게 말이야. 니들이 그럼 우리하고 대등한 나라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트집을 잡는 거지. 이거 누가 쓴 거야? 이 정도전이라는 놈이구나. 이놈 데리고 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을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그렇죠? 정도전을 갖다 주면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때 이제 정도전과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인을 보내요. 방원아, 네가 가라. 죽으러 가란 얘기죠. 그래서 방원이가 갔는데 오히려 이 명나라의 황태자 있죠. 황태자하고 친해져요. 근데 이 황태자가 나중에 명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죽을 고비를 넘겨서 방원이가 오히려 외교를 체결을 해버리고 외교 관계를 체결해요. 좋게 해결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황태자하고 친해졌는데 황제가 되면서 이방원이는 조금 있다 태종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태종 때 바로 여기 명나라에서
책봉을 하는 거죠. 니네는 조선 인정해줄게 이렇게 돼버려요. 자, 니은번 볼게요. 요동정벌 준비. 그래서 정도전이 중심이 돼서 추진한 요동정벌의 준비와 여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명과 불편한 관계 계속 유지됐던 것이 태조. 자, 동남 2번 태종 이후에 태종 때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칙명 정책을 추진해서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태종 때부터 명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4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를 하는 거죠. 일종의 4대라고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명나라에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은 없었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명나라에 4대는 해서 조공은 바쳤어요. 조공은 바쳤지만 실리를 추구했던 자주적 실리 외교다. 이 표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어찌됐건 중국에서 그렇죠. 뭔 소리야? 니들 우리나라 섬긴 건데 뭐 토를 달아? 아니죠. 자주적 실리 외교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그 오른쪽에 날개에 보시면 제가 명나라 사절단을 써놨어요. 그래서 4대 정기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정기사절만 보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명나라에 보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삼 100뿌리를 갖다가 바쳤어요. 그랬더니 가져올 때는 비단 100피를 갖고 오죠. 왜요? 아니 작은 나라에 선물을 보냈는데 큰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매번 보내. 4대 4번 웃기지 마. 계속 보내. 한 달에 몇 번씩 막 보내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짜증나죠. 야 이제 오지 마라고 야사에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는 실리를 추구했고 오지 마 막 그랬어도 우리는 계속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 주고 큰 걸 취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종 때는 대명 4대 관계를 원만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 양성에 힘썼고요. 그리고 자주적 외교를 계속 추진을 했었다.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자주적 실리 외교인데요. 조선은 명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4대 정책은 유지했지만 명의 구체적인 내정 간섭은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딱 좋은 게 고려시대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때는 막 왕도 임명하고 지들 다 했잖아요.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명나라는 조선에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리를 추구했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교린 정책입니다. 자, 4대 관계가 체결된 것이고. 그러니까 명나라하고는 4대 관계고요. 명나라 뺀 나머지는 뭐든지 교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린 정책입니다. 교리는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그러니까 회유책은 뭐예요? 얼르고 달르는 거고 잘못하면 때리는 거죠. 채찍과 당근이죠. 이렇게 이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진, 일본, 류쿠, 자바, 동남아시아, 시암 이런 데는 우리가 다 교린 정책을 했어요. 오히려 그 동남아시아는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예요. 자, 양괄호 1번 여진에 대한 회유와 강경책, 동그라미 1번 4군 6진의 개척이죠. 자, 우리나라 영토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확보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국민항 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우리가 영토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쪽에 누가 살죠? 여진애들이 사는 거야. 이 여진애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옵니다. 여진애들이 슉 넘어와서 이쪽 넘어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죠. 막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요. 얘들 약탈해가지고 그냥 훔쳐가면 그만인데 강도질을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무슨 법이 국제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진족이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민심이 엄청 안 좋죠. 이 당시가 이제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그래서 최윤덕 장군 오시오. 그래서 예 전하 무슨 일로 불리셨습니까? 여진족이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여진족을 정벌할 때가 됐어. 그래서 여진 토벌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여진 토벌을 하는데 당시에 압록강 근처까지 쫓아가요. 근데 여진족을 우리가 완전히 싹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압록강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서 우리가 싹 다 격퇴를 해버립니다. 여진을 싹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여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요. 이곳에 4군을 설치하게 되니 이것이 4군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쪽
육진도 설치를 해버려요. 김종서 장군, 최영덕 장군이에요. 그래서 4군 육진을 개척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명나라를 4대 했었고요. 게다가 명나라는 한번 고려 말에 뭐도 얘기했죠? 천령이 땅 내 나라까지 얘기했던 놈들인데 우리가 이 영토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예, 가만히 있었어요. 일단 세종이 먼저 서찰을 보내요. 그래서 외교문서 국서를 보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됐다. 이 어진족이 할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이 그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해드리겠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이 해봐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여기 땅 전체를 다 토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압록강 근처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토를 이렇게 개척을 했을 때 얘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안 가지 않나?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4군 육진을 개척했던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4군의 최윤덕 육진의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4군 육진을 개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 보시면요. 세종 때는 김종서와 최윤덕을 보내서 여진을 토벌하고요. 4군 육진을 개척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오늘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을 지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아래에서 오른쪽 지도에 보면 국경선의 변화가 나오는데 이걸 예전에 제가 EBS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안 나왔었는데 제가 막 얘기했어요. 왜 이 국경선이 안 나올까요?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국민왕 때 여기까지 그리고 조선 세종 때 현재 국경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 국경선의 변화도 한번 보세요. 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통일신라 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때 대동강 원산만 안타깝죠. 그때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올라가죠. 태조 왕건 때 북진을 합니다. 거란을 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올라가고요. 또 한 번 올라가죠. 그래서 그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강동 육주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동북 구성 확보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고려 시대 잠깐 갈까요? 아 참. 자, 여기에서 요쪽이 뭡니까? 요쪽이 강동 육주예요. 자, 요쪽이 동북 구성이죠. 자, 그렇다면 요쪽이 제가 맨날 그림 그릴 때 여기가 거란 그리고 여기가 여진 이렇게 그렸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왔으니까 여기를 토벌했을 것이고 여진이 쳐들어왔으니까 여기를 토벌했을 건데 이렇게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강동육주 동북 구성이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 시험장에다가 여기를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놓고 우리나라를 4등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동북쪽이죠. 동북쪽에 9개 성을 쌌으니 이게 동북구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동북구성이니까 여진,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강동육주, 압록강 동쪽에다가 6개 육주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거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지도만 그리면 깔끔해지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고려 3차 거란의 침입을 막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 쌓았던 거고 그리고 고려 말에 공민왕 때 압록강에서 함남 지역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영토가 이렇게 해서 확장되어 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이렇게 국경이 변화되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니은번 볼게요. 해유책 여진족이 귀순을 장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진족을 계속 이렇게 때리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애한테 먼저 얘기하죠. 귀순에 귀하하면 받아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우리 주민으로 동화시켰고요. 4절의 왕래를 통해서 무역을 허용해줬어요. 니를 약탈하는 거 그러지 말고 합법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해라 라고 허락해줬고 국경지역인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두고요. 북평관을 설치했는데 여진이 사신을 보낼 때 접대하는 북평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국경무역을 허락해줬다. 강경책 이렇게 외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덤비니까요. 아예 그냥 싹 다 토벌해가지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3인정책인데요. 세종대왕은 영토 국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우리 땅으로 만들까? 이 깃발 꽂았다며요. 그렇다고 우리 땅이 돼요? 그게 아니죠. 이 얘들이 말이죠. 이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얘들이 살고 있고 얘들이 언제 폭동이 일으키고 또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토를
그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 백성이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3인 정책, 우리 이사한다고 하잖아요. 백성을 이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삼남이라고 하면 이쪽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그래서 이 도 세 개를 하삼도라고 하거든요. 이 하삼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쪽 땅으로 이사를 가시면 개간할 땅도 드릴 것이고 개간을 하면 당신들 땅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집과 땅도 드릴게요. 그리고 잘하면 관리도 임명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혜택을 주니까요. 사람들이 그래 여기에서 도적대 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사람답게 살자 그러면서 이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3인 정책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백성들이 살죠. 그런데 누구랑 같이 살아요? 여진족. 그럼 여진족은 깡패잖아요. 이 여진족이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진족을 어떻게 할까? 이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토관제도. 토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착 세력을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귀화했죠. 그 귀화한 여진족 귀화했으니까 조선 사람이 됐을 것이고 조선 백성 너 오래 살았지? 너 여기에 관리해 라고 하면서 여기를 우리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게 되고 결국에 우리 영토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양거리 2번에 일본에 대한 회유와 강경입니다. 대마도 정벌인데요. 일본 놈들은요 참나 웃기는 애들이에요. 얘들 그 대마도 있죠. 원래는 그게 우리 땅입니다. 그렇죠? 대마도 원래 우리 땅인데 얘들이 자꾸 독도 내놓으라고 그러면 우리도 대마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 땅인데 가만히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포 그래서 박위가 쓰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했죠. 그리고 이제 이 세종 때 이종무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를 정벌을 해버려요. 세종 원년이에요. 세종 원년이니까 세종 1년인데 세종 1년 당시에 누가 살아있죠?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살아있었어요. 태종 이방원은요 세종에게 권력을 이양할 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군사권하고 인사권은 자신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왜구가 계속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여러분들 왜구하고 왜하고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왜와 왜구가 있어요. 이 왜는 뭐냐면 이 중앙정부, 일본 중앙정부를 왜라고 부르고요. 이쪽 외에 일본 해적대들, 바다의 도둑놈들 있죠? 얘들 왜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고대에서는 왜와 왜구를 거의 뭐 섞어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터질 때 왜구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애들 쳐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할 때 왜구를 토벌한다고 그랬죠. 이 왜구가 쳐들어온 거고 그렇죠. 왜구가 쳐들어와서 왜구를 토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왜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때 세종 때 왜구가 미친 듯이 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강도질하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 백성들이 배 타고 어떻게 그걸 뗏목 해가지고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이종무 장군을 부릅니다. 이종무 일로 와봐. 예. 달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때 당시에 보세요. 일본이 본토가 여기 있죠. 대마도가 있죠. 그래서 왜구는 대부분 일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마도에 여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왔다 갔다 잘하잖아요. 이 대마도가요. 일본하고 가까워요? 우리하고 가까워요? 우리하고 가깝죠. 지리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숨어 있다가 때만 되면 나가가지고 이걸 조선에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마도 박살내버려. 그래서 대마도를 싹 다 정리를 해버렸으니 그것이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대마도 정벌. 잦은 왜구의 약탈로 인해서 이종무는 병선 227척, 병사 17,000명, 엄청나잖아요. 이걸 이끌고 대마도를 정벌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터를 짓고 우리 살자라고 했는데 야 다시 돌아와. 그래서 네, 그리고 그냥 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또 버리면 왜구 애들이 다시 또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또 할거하고 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짱이 확 나는 거죠. 아이고 이 길로 그냥 정벌해버릴 걸 뭐 이런 거겠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이 삼포개항입니다. 세종 때 조선은 대마도 도주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남해안에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를 개항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허락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했습니다. 계약조인데요. 삼포기양 후 무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세견석 1년에 50척 그리고 외인에게 세사미들 줬는데 200석으로 제한했고요. 또 양거로 3번에 보면 동남아시아인데 류쿠시암 자바 저쪽에 있는 애들 얘들한테는 우리가 조공 그러니까 공납을 받았어요. 우리가 진상 형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았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조선은요. 조선이 아니고 자, 이렇게 있죠. 대마도가 있잖아요. 자, 이 대마도라는 애들이 되게 웃긴네요. 이 일본 본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있고요. 여기 대마도가 있는데요. 스시마섬. 이 대마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땅이 있죠. 대마도가 우리하고 가까워요. 근데 대마도는 어찌됐건 일본 놈들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마도는요. 일본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일본 놈들은요. 대마도를 버린 땅입니다. 그러니까 대마도에 도주가 있잖아요. 대마도 도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대마도 도주가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럼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마도 도주는 짜증이 확 나죠. 지들이 우리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토벌하는 습격에서 약탈로 먹고 살겠다는데 이 조선에서는 일본에다가 뭐라고 하겠죠. 그럼 일본 애들이 대마도 도주한테 또 뭐라고 하고 이 대마도 도주는 죽겠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 지원을 해주던가 버린 땅이고. 그러니까 이 대마도 도주는요. 오히려 조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웃기죠. 이게 나라라는 표현을 써버리죠. 제가 얘들은 일본인데 일본이 아니고 이게 뭐 이상해. 독립정부예요. 자치정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마도 도주는요. 일본은 무시하고요. 오히려 조선을 섬겨버려요. 그래서 조선 왕에게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불쌍한 놈들 야 무역하고 싶지? 그래 약탈 니들이 무슨 도적대도 아니고 약탈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 아유 무역할 수 있게 해줄게. 약탈할 수 있게. 세견척 그러니까 무역선을 세견척이라고 불러요. 무역선을 왕래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요. 그리고 세사미두라는 것을 내립니다. 콩이나 쌀 이런 것들을 왕이 하사해요. 직접 대마도 도주 일로 와 이거 가져가 라고 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도는 오히려 조선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대마도 도주는 조선을 좋아하고 일본은 또 일본 소속이지만 일본 뭐 관계가 이런 관계죠. 그래서 일본 애들과 대마도 그리고 조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세사미도는 우리가 하사한 거고 자꾸 약탈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아래 보시면 임진왜란과 조선의 변화입니다. 자, 왜군이 쳐들어오는데요. 양괄호 1번, 16세기 일본과의 대립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16세기 국제정세, 16세기에는 수치체제의 문란으로 농민생활이 악화돼요. 16세기 때, 선조 때, 이때 되면 조선 백성들은 진짜 살기 힘들어요. 게다가 얘들이 넘어와서요. 사람을 막 죽이고 가죠. 민심도 되게 안 좋아요. 하삼도 민심이 되게 안 좋고. 그런데 조선은 뭐하고 있어요? 붕당정치. 그래서 지들만 배 채우고 있고 훈구파 지들만 배 채우고 있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민생은 전혀 생각지 않고요. 그렇죠? 민심이 엄청 안 좋아져요. 자, 그리고 명종 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임꺽정의 난이 있었어요. 임꺽정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황해도 지역에서 엄청난 도적대들이 이제 활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표가 임꺽정이에요. 임꺽정 그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꺽정 그 두 번째 줄에 이들은 황해도뿐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 걸쳐서 활약을 했었다라는 거죠. 임꺽정의 난이 있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6세기 국제정세인데요. 기억번에 보시면 외구의 침략, 외구가 계속 쳐들어와요. 16세기 중종 때 삼포회란 그리고 명종 때 을묘외변 이런 거 터지는데 그 아래에 제가 박스 처리해 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삼포를 개항해 줍니다. 세종 때. 세종 원년에 대마도를 털었죠. 그런데 애들이 계속 그러니까 아이고 참 불쌍한 것들 그래 우리가 열어줄게 그래서 삼포를 열어줘요. 부삼포, 제포, 연포를 열어주고 대신 무역선을 보내 무역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계약조 무역량을 제한하고 세견석 1년에 50척으로 세사미든 200석으로 오히려 깎아버렸다.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해적대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약탈하니까 그렇죠?
자, 게다가 중종 때는 삼포회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삼포회란이 뭐냐면 부산포 제표 연필 있죠? 여기에서 외란이 터져본 거예요. 이제는 아주 그냥 떼거지로 한 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전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난리가 납니다. 명종 때 조선에서는 전쟁을 방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밖에 없어요? 병조밖에 없습니다. 자, 병조죠. 병조가 어디다가 얘기해요? 의정부에다 얘기하죠. 의정부는 조선 왕에게 얘기하는데 이 의정부라고 해봐야 다 문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뭐 시스템이 체계화가 안 돼 있잖아요. 병조에서 막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정부 6조가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하고요. 왕이 있고 의정부와 6조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시스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국방력이 약해. 고려에는 뭐가 있었어요? 도병마사가 있었어요. 전쟁이 빵 터지면. 근데 이 대비책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만드는데 이것이 비변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비변사는 이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비변사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비변사를 만들어 놓고 이 전쟁이 터졌을 때 도병마사처럼 여기에서 전쟁을 막아라라는 거예요. 이때 왜구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그 여진도 같이 쳐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진 쳐들어오지, 왜구 쳐들어오지. 조선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방비하자라고 하면서 비변사를 만드는데요. 이걸 맨 처음에 임시기구로 만들죠. 임시기구가 뭡니까, 여러분? 임시기구는 만들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잠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예전에 도병마사는 재신과 추밀이 가서 모여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회의 같은 거 했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의 재상들 비변사로 갑니다. 그리고 육주의 뭐 참모들 다 비변사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전란이 터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 딱 가서 딱딱 업무 분담하면서 막자. 그렇지. 싹 막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샥. 자, 전란을 막았네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볼게요. 세 번째 삼포회란이죠. 삼포회란이 터지면서 비변사를 설치했고 임시기구로 만듭니다. 자, 삼포를 폐쇄하죠. 이제 이 쳐 죽일 것들 얘들 상황 봐주지 마. 이제 얘들하고 거래 끊어버려. 만약에 쳐들어오면 우리가 밟아버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 임신약조 뭐 중종 때 그래 얘들이 계속 불쌍하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봐줬고 을묘외변이 터집니다. 을묘외변.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가 일시 단절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 또 이제 지금 보시면 언제예요? 명종 때죠. 자, 이 기구를 중종 때 만들었어요. 중종 때 삼포회란 터지면서 임시기구로 부랴부랴 비변사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꽤 오랜 기간 우리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비변사에서 왔던 관리들이 자신의 짐들을 하나하나씩 옮겨와.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차곡차곡 쌓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꽤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란 끝났구나. 자, 옮기자 그러면서 이사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의정부 우리 집으로 가고 자 6조 이 서류 다시 우리 정리하고 자 가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빵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을묘외변이죠. 그래서 을묘외변이 또 터진 거예요. 참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 또 나 가면 또 와야 돼. 다시 옮겨. 그래가지고 다시 옮겨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네. 임시기구 하지마. 이제 계속 만들어놔. 상설기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설기구화 되는 것이 또 을묘외변 때예요. 그래서 비변사가 만들어지고 없애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상설기구화 됐어요. 이제는 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설기구화 돼가지고 이때 막았는데요. 그 다음에 터지는 게 뭡니까? 이제 진짜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는데요. 임진년에 왜가 난리를 펴버린 거죠. 임진왜란이 진짜 화나니까 분필을 막 끄는 임진왜란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진왜란 터지니까 여기가 이제 비변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의정부하고 육주에서 많은 일들이 있죠.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 이렇게 업무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올라가면 어느 시스템 되면 이 상위 클래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결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변사로 가야 돼요. 비변사에서 결제 받고 다시 와서 하달 이렇게 업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6조의 그 중간 관리들도 다 비변사로 옮겨가지고 비변사에서 같이 일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비변사가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이 좀 점차적으로 약화돼 버리고요. 조선 후기 가면 의정부와 6조는 있어요. 건물은 있죠. 상설기구니까 있는데 일은 어디에서 다 해요?
이름도 없는 비변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이 비변사가 만들어지면서 전쟁을 막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임진왜란의 발발. 자, 양과로 2번에 임진왜란 터졌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임진왜란 발발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자, 일본 놈들은요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 신라말로 보시면 됩니다. 신라말 지방호족과 육두품이 여기저기에서 난을 일으켜서 그렇죠, 난리를 펴놨었죠. 그래서 분명히 신라인데 신라 땅이 통치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태.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뭐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은 그냥 무늬만 있고요. 이쪽 동네 사무라이들이요. 이쪽 동네 지들끼리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호족이라고 장군이라고 불러라고 하면서 사무라이 쇼군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쇼군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각기 통치를 하는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풍신수길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을 통일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정신 나갔는지 어디 명나라 있죠. 이 명나라 대명제국. 이 명나라를 먹어야겠다. 집어삼키겠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내가 먹겠다라는 환상에 젖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는 강한 군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군사 정비를 해요. 전쟁 준비를 하면서 계속하는데 얘들이 뭘 수입을 하냐면 우리는 진짜 참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참 힘들었어요. 이 당시에 조선은 뭐였어요? 폐쇄적인 국가였고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 했지 무역을 뭐 그렇게 활성화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 서양 애들은 뭐 천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놈들은요 이때 뭐 이탈리아 뭐 할 거 없이 막 서양 애들하고 교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상인들이 오면서 뭘 놓고 가냐면 총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이름하여 조총,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 해서 조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을 받게 되고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조총으로 무장한 군인을 배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약 20만 대군을 얘들이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20만 대군을 정예 부대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자,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러면 쫙 하이 그러고 막 가는 그런 완벽한 군대를 만들어 놓고 조선에 얘기를 하는 거죠. 왕명가도다라는 거죠. 정명가도, 왕명가도라고 하는데 명나라를 갈 테니 길을 열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니들은 필요 없고 길만 터줘.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거야. 그래서 명나라하고 전쟁을 할 거니까 니들 길을 터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대마도주를 부릅니다. 일로 와. 너 조선하고 친하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서찰을 보낼 테니까 항복문서야, 항복문서. 이래 하니까 항복하고 우리는 니네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명나라 칠 테니까 길 열어라. 이런 내용의 서찰을 보내요. 그래서 보내라 그랬더니 대마도 도주가 이걸 딱 보고 벌벌 떨죠. 왜? 자, 이 대마도 도주는 일단 조선이 더 좋아요. 일본은 더 나쁜 놈. 지들이 뭐 해준 거 있다고. 그렇죠? 나한테 이걸 시켜. 그래, 시켰다 치자. 그러면 이 전쟁터가 어디가 돼요? 대마도죠. 이게 교두보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모든 전쟁 물자가, 군수 물자가 여기 도달했고 여기에서 전쟁하고 여기에서 애들 쳐들어오면 여기가 완전히 불바다가 될 건데요. 대마도주로선 전쟁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에 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일본에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상국에서 아래 나라를 인정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 아이고 불쌍한 것들 그래서 통신사를 꾸려가지고 통신사를 보내요. 당시에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통신사를 꾸려서 보내죠. 근데 일본에서는요 얘들 무시해요. 야 뭐야 니들 뭔데? 나 얘들 웃기는 놈들에 누가 신하 따위가 오라고 야 보지 마. 절로 가다 놔. 그래서 도요토미가 오히려 이 통신사를 묶어놔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사신 대접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신사 사절단이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대마도 도주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마도 도주가 사실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우리 빨리 집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만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얘기하죠. 항복문서 갖고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기지를 발휘해요.
그래서 항복 문서는 갖고 왔는데 제가 실수로 놓고 왔네요. 저희 집에 가서 다시 갖고 올게요. 그리고 우리 왕께서는 조금 있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이런 거 무기 갖고 있으니까 한번 봐봐. 군사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당시의 선조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사절단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몇 개월 걸렸어요. 몇 개월. 그러니까 가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렇게 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간신히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뭐 하고 있어? 그렇게 재밌었어? 뭐 이러죠.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하고 얘기를 합니다. 전하 재밌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정사 황윤길이 얘기하죠. 전하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랬습니다. 있는 일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얘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선조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그렇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자 동인이 얘기합니다. 어심이 여기로 가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자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절 서인에게 이제 따지는 거죠. 왕 앞에서 쇼를 하는 거야. 당신은 어쩌자고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심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소라고. 전하 그런 거 전혀 없고 내가 가니까 우리는 몇 개월 동안 여기에서 극진히 대접받고 왔고요. 전쟁 그런 거 없고요. 좀 봐달라고 해서 봐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은 어떻소?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조는 여기에서 동인편을 딱 들어버리죠. 그래서 동인선을 듣고 자 전쟁은 무슨 전쟁이요? 얘들 외놈들이 와봐야 이 조만한 것들이 와봐야 우리 금방 막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우리 그 고려 말에 이성계 최영처럼 스타덤에 올랐던 장수들이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장수가 이제 또 신립장수예요. 신립장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까지 것들 오면 내가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군대가 보통 군대요. 우리나라는 이런 군대요. 시끄럽소. 전쟁 얘기 꺼내지 마시오. 앞으로 전쟁 얘기를 꺼내게 되면 영모로 처단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전국에 방을 붙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전국의 방의 내용이 뭐냐면 외구가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외국의 외자만 꺼내도 영모로 다스릴 거고 전쟁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 평안하게 살고 계시면 됩니다. 생업에 종사하세요 라고 하고 그런데 당시에 하삼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자, 이 외놈들이요 이때 와가지고 싹 다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 죽이고 여자 훔쳐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 그래서 이 동네는요 아예 사람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윗동네로 이사하는 판에 그런 그 방이 붙으니까 황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왕만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다리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에이 야 공격! 그래서 2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쳐들어오니 그것이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입니다. 이 임진왜란은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터지는 것이 임진왜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임진왜란 들어가겠습니다.